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신생아의 기대 수명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신생아의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전년도보다 0.9년 줄었는데 기대 수명이 줄어든 건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70년 이후 처음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가 출시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이를 활용한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챗 GPT를 이용한 다양한 챗봇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군사 정찰 위성이 내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벤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내일 정찰 위성 1호기 발사 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너다섯 기를 발사하는 425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라리아 발병이 2억 5천만 건에 달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전보다 7% 늘어났습니다. WHO는 국제사회의 퇴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 발병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가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NS를 통해 비싸게 판매되는 이른바 맞춤형 다이어트 약들이 실제로는 중국산 식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판매 업체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추적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기대 수명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처음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1년 전보다 0.9년 감소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첫 감소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았고 사망 원인 중에서도 3위에 해당했다며 이에 따라 출생할 기대 수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생아 기대 수명은 남자가 79.9년, 여자가 85.6년으로 1년 전보다 각각 0.8년, 1년 감소했습니다. 남녀 간의 기대 수명 격차는 5.8년으로 0.2년 줄어서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체질에 맞춰 살을 뺄 수 있게 해준다며 SNS를 통해 비싸게 판매되는 다이어트 약들이 있는데요. 상당수가 중국산 기성식품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판매자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추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지난 9월 SNS에서 다이어트 알약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일본 대학 교수진이 만들었고 1:1 상담을 통해 체질에 맞는 약을 지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연결된 상담사는 몸무게와 식습관 같은 간단한 질문을 하더니 약을 먹는 동안 매일 상담도 해준다며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A씨는 고민 끝에 55만 원을 내고 2달치를 사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도착한 약은 광고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단단한 사탕이라고 적힌 제품 유형 옆에는 온통 중국어가 가득했고 생산도 판매도 모두 중국에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특히 상담사와 상담한 날짜는 9월인데 제조 일자는 그보다 2달 전인 7월로 맞춤형이라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약을 받았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피해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환불 처리해달라. 그랬더니 환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체형에 맞춰서 우리가 맞는 거기 때문에. 경북에 사는 60대 여성 B씨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지난달 산 체질 맞춤형 다이어트 약 역시 실제로는 상담보다 2달 전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약 광고에서는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TV 프로그램을 도용하기도 했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사람이 사기를 치겠나. 네, 신뢰가 다 가니까 클릭을 하게 된 거죠. 조금씩 약의 이름은 다르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인 피해자 300여 명은 비슷한 방식에 속았고 피해 금액도 모두 합쳐 2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 충북 등 전국적으로 고소도 이어져 경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약을 판매한 업체 측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피의자 특정조차 어려움을 겪는 상황. 경찰은 SNS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실마리 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올해 온실가스 수준이 사상 최대치에 달하면서 지구 표면 기온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고 세계기상기구가 예측했습니다. WMO는 내년에 지구온난화가 더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WMO는 지난달 30일 낸 지구기후 현황 보고서를 통해서 관측을 시작한 이래 올해가 가장 따뜻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시기로 간주되는 1850년부터 1900년 지구 평균 기온보다 올해 1월부터 10월 평균 기온이 섭씨 1.4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평균 기온은 11월부터 12월 수치를 반영한다고 해도 과거 가장 더웠던 2016년과 2020년 수치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퇴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 발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해 말라리아 발병은 2억 4,900만 건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지난 2019년도보다 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에 의료 역량을 집중하느라 말라리아를 비롯한 다른 질병에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진 지난해 이후에도 말라리아 발병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WHO는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세계의 노력에도 발병이 느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저소득 나라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보건 환경과 의료 대응이 열악해져서 발병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급성 열병으로 해마다 2억 명 넘게 감염되고 이 가운데 50만여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적은데도 큰 피해를 봤던 개발도상국이 금전적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에서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재앙을 선진국이 책임지고 보상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금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난 1990년대부터 논의된 이 기금은 선진국 저항으로 지지부진하다가 지난해 11월 COP27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금이 출범하자마자 COP28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는 1억 달러를 내기로 했고 독일도 1억 달러, 영국은 5천만 달러를 각각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First time navigating through those rapids was absolutely incredible. Felt like kayaking in another planet. Absolutely incredible.
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오늘도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양회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작품은 영화 괴물입니다. 이 봉준호 감독의 괴물은 아니고요. 일본 거장 감독 고레이다 히로카츠 감독의 영화 괴물인데요. 키워드와 함께 영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화의 키워드는 괴물은 누구게입니다. 영화는 하나의 사건을 세 사람의 시선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건의 진실을 쫓고 또 괴물이 누구인지 찾게 되지만 어느 순간 섣부른 추측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건 나 자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싱글맘 사오리는 아들 미나토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人間どった？誰がそんなこと言ったの？堀先生。 담임 선생님의 폭언을 확인한 사오리는 학교로 향하지만 죄송하다는 말뿐 그저 상황을 얼버무리기만 합니다. 何も誤解してないんですよ。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미나토가 오히려 친구 요리를 괴롭히고 있다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豚の脳だからね。ここはかわいそうじゃない。 一人の人間として向き合う 도대체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과연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일까요? 怪物誰だ。怪物誰だ。 네, 이 영화는 일본 영화계의 어벤져스가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감독은 고레에다 히로카츠고요. 각본에는 사카모토 유지, 그리고 음악은 사카모토 류이치가 맡았습니다. 우선 영화 괴물로 올해 칸 영화제 극본상을 받은 사카모토 유치는요. 이 다양한 장르를 오가면서도 깊은 주제의식을 선보여서 일본에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팬층이 두터운 작가입니다. 이 사카모토 유지는 이 세 사람의 시선 변화를 통해서 누구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또 언제 어떻게 우리가 가해자가 되는지를 아주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괴물을 명작으로 만드는 또 다른 조각, 바로 음악입니다. 네, 세계적인 음악 감독이죠. 이제는 고인이 된 사카모토 류이치가 대표곡인 아쿠아를 비롯해서 기존 음악에다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작곡한 곡들을 이번 영화에 배치시켰습니다. 고레에다 감독은 이 사카모토 류이치가 만약 영화 음악을 거절하면 이 영화의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음악이 중요하다고 표현했는데요. 다행히 제안을 수락했고 편지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번 영화 음악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결국 영화 괴물은 사카모토 류이치의 마지막 유작이 됐습니다. 역시 거장으로 손꼽히고 있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걸로 이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받았고요. 또 어느 가족으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이 고레에다 감독은 자신이 쓴 각본으로 연출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감독인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각본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레에다 감독은 이 사카모토 유지의 각본을 보고 본인은 절대 쓸 수 없는 각본이기 때문에 꼭 직접 연출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세 사람의 시선으로 얽혀있는 영화의 구조는 어느새 괴물 찾기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인물 내면을 섬세하게 다룰 수 있는 이 고레에다 감독 특유의 연출력이 더해져서 이 마지막에 이르러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誰が悪いのかを読みながら僕自身も映画の中に探していく。これは担任の先生が悪いんじゃないか。母親が悪いんじゃないか。要するに怪物をこう探していく。で、その探してしまう自分自身も登場人物たちと同じように、真実をつかめないっていう、そういう状況に置か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こう映画の後半になっていくと分か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がとてもスリリングだったんですね。 거장들의 만남으로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은 영화 괴물을 만나봤는데요. 영화 속 과학 이야기 양회영 기자와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게 영화가 외면당한 존재들, 소수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따돌림 문제로 보이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따돌림, 그러니까 이지메라고 하던데 그 이지메가 오래전부터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왕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던 게 1990년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죠. 하지만 일본에서 이 집단 따돌림, 우리가 쓰는 이 왕따와 같은 말의 단어가 이지메인데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게 1980년대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일본 사회 안에서 이 이지메에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속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픽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본 문무과학성의 자료인데 이지메 방지 대책 추진법이라는 게 일본 내에서 201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지메가 18만 건이었거든요. 근데 2016년은 32만 건, 2019년엔 61만 건으로 폭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로 출석 일수가 많이 줄어 있었던 2020년에는 51만 건으로 이지메 건수가 잠시 주춤했지만 2021년 등교를 시작하자마자 다시 61만 5천 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그만큼 이 이지메 집단 따돌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건데요. 최근에는 이 일본 내 최대 가장 큰 규모의 손해보험 회사에서 이지메 보험까지 출시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뭐 학교 폭력 그런 왕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뭐 이즘에 보험까지 있다고 하니까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왕따를 경험한 아이들은 뇌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의 연구인데요. 영국 킹스 칼리지 연구진이 EU 연구 프로젝트인 이매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왕따가 뇌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뭐 이때 이제 조사 대상자는 뭐 프랑스, 독일, 영국, 그다음에 아일랜드 청소년 한 682명 정도를 대상으로 뇌 MRI를 촬영하고 또 설문조사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 조사 대상 중 왕따나 따돌림을 경험한 친구들은 36명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청소년 시기에 심한 왕따를 경험을 하면 19세,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바로 직전쯤이죠. 이때 뇌의 용적 변화, 그러니까 뇌의 크기, 어떤 각 부위의 크기 변화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았더라. 이런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운동 조절이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조가비핵이라는 뇌 부위와고요. 또 기억 처리, 또 학습에 또 중요한 미상액이 뇌 용적의 변화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 같은 괴롭힘을 당하면 소위 뇌가 조금 쪼그라들더라. 우리가 이제 기억이나 학습을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다 이건데요. 어떤 이유에서 뇌 용적이 줄어드는지까지는 아직 밝혀내진 못했지만 왕따가 뇌 구조를 변화시킨다. 이런 물리적인 변화는 확인이 된 셈인 거죠. 예,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뇌까지 달라진다고 하니까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아이들이 성인이 된 다음에는 다양한 인격 장애를 겪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이제 연구진들의 연구로 인해서 확인이 된 부분인데요. 원자력 의학원 연구원들이 그 쥐실험을 통해서 생애 초기,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줄어들어서 인격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쥐를 생후 2일부터 태어난 지 이틀째 되는 날부터 하루 4시간씩 12일 동안 어머니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모성 분리 스트레스를 줘봤더니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의 양이 정상 쥐보다 암컷은 19%에서 27%까지, 또 수컷은 7에서 12%까지 흡수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그만큼 클수록 신경 전달 물질의 손상이 심해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뭐 기억 형성에 영향을 주는 흥분성 전달 물질인데 이 글루타메이트랑 또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도 아주 어릴 때 받은 초기 스트레스에 의해서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격 장애를 일으키는 뇌로 많이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뇌의 손상 여부를 이제 펫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처음으로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따돌림의 문제 중 하나가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어도 따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수학으로 왕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뭐 이 수학의 그래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서로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는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관계를 점이랑 선으로 연결을 해서 분석을 했을 때 잘 드러나지 않았던 학생들이 서로가 연결되지 않아서 소외가 되는구나, 이런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우선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단순히 뭐 저 친구와 친하냐 안 친하냐 이런 문제로는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정서적 호감과 사회적 평판 이 두 가지 부류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 호감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어울리고 싶고 내가 연락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친구. 그리고 사회적 평판이라면 호감은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뭐 반장이나 학급 회장 선거로 뽑을 때 추천을 해주고 싶다. 혹은 우리가 조별 과제 같은 걸 할 때 저 친구와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이제 사회적 평판인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조사를 해봐서 둘 중에 하나라도 표를 받은 아이는 외톨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이 조사의 점수를 가지고 행렬을 만든 뒤에 그래프를 아이들 간의 상관관계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한 명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소외된 아이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 그 교사들에게 이 분석 결과를 보여줬더니 한 3분의 1 정도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이들이 소외가 되고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실제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 왕따를 찾아내서 조금 학습 분위기를 바꾼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냥 분위기를 보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 따돌림 당하는 학생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자, 결국 이런 왕따 문제를 해결하고 또 괴롭힘이 심화되지 않으려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에는 피해자, 가해자 단순히 두 가지로만 분류가 되는 건 아니죠. 동조자, 뭐 조력자, 방관자, 방어자 이런 여러 명들이 함께 존재를 하거든요. 교실 내에선 사실 대부분 방관자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두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인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만약에 그걸 말렸다가 나에게 불똥이 튀어서 내가 오히려 그 괴롭힘을 당할까 봐 무섭기 때문에 사실 방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지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일본에서도 최근에는 이 방관자 교육을 통해서 이지메를 좀 줄여보자 하는 것이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이 조금 오래된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2001년의 논문을 살펴보면요. 캐나다의 한 초등학교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괴롭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방관자가 개입했을 때, 개입하지 않았을 때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방관자 학생들이 만약 괴롭힘 상황에서 그만둬, 뭐 혹은 이건 나쁜 행동이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제재하는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이 60% 정도가 괴롭힘의 상황이 10초 안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말만 하고 교실의 분위기만 조금만 바뀌어도 괴롭힘은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죠. 학교 폭력의 가해자를 잡아내고 그 가해자들에게 각종 이제 불이익을 줘서 더 이상의 가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물론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대부분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가해자, 조력자, 동조자,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방어자가 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괴물과 함께 따돌림이라는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따돌림이라는 그 문제 자체도 좀 근절이 돼야겠지만 뭐 방어자가 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오픈 AI가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를 내놓은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정보 혁신의 충격과 함께 사회 문화적 혼란도 일어난 시간이었는데요. 네, 이제는 단순히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일반인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해외 영업 부서에서 일하는 이태경 씨. 얼마 전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직무를 설명하기 위한 강의 대본을 작성했는데 이를 챗GPT에 학습시켰습니다. 50페이지 분량을 업로드한 지 1분도 안 돼 대본을 완벽히 숙지한 이태경 봇이 만들어졌습니다. 해외 영업사원에게 중요한 자질이 뭔지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은 물론이고 대본에 담기지 않은 엉뚱한 질문에도 자연스러운 대답을 내놓습니다. 원래 엑셀 매크로 코드 같은 거를 전혀 작성할 줄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GPT가 나오면서 좀 실제로 코딩도 해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챗GPT는 지난 4월 이후의 정보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임재훈 씨는 챗GPT를 개인 서버에 연결하고 특정 지시어를 입력해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정부 공공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실시간 날씨와 교통정보 등을 알려주는 비서봇부터 생년월일로 사주팔자를 풀이하는 점쟁이봇, 성경구절을 찾아주는 성경봇,
고민을 상담해주는 예수님봇 등 20개가 넘는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이 만든 챗봇을 공유하는 시장이 나올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임 씨는 모든 챗봇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챗GPT 등장 이후에는 저희가 직접 AI를 만들지 않아도 AI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40분짜리 유튜브 영상을 30초 만에 핵심 내용을 뽑아 요약해주고 이해하기 쉬운 블로그 게시글 형태로도 풀어주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챗GPT의 기업용 모델을 활용한 건데 영상의 음성을 글로 바꾸고 글을 요약 정리해 적절한 사진까지 찾아 넣는 여러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결과입니다. 연구자들을 채용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모델을 직접 만드는 것이 꼭 선행이 되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자본이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처럼 인간 수준으로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해 자연스러운 언어로 답을 하는 챗GPT의 등장으로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앞다투어 인공지능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챗GPT가 일부 분야에선 인간의 능력을 넘었다며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인공지능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들이 생길 텐데 인력을 재교육을 하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혼란을 좀 쉽게 넘어갈 수, 스무트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한편 오픈AI의 챗GPT에 이어 구글의 팜2, 엔트로픽의 클로드, 메타의 라마, 아마존의 큐 등도 사용자를 빠르게 늘려가는 추세여서 글로벌 기업들의 인공지능 모델 각축전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주요 7개국 G7이 생성형 인공지능 AI에 특화한 세계 최초 포괄적 국제 규범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G7 디지털 장관 온라인 회의에서 마무리할 이 최종 합의안은 생성형 AI 개발자와 이용자 등 모든 AI 관계자가 지켜야 하는 책무인 지침과 개발자 책무를 보다 구체화한 규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I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포함한 공통 규범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의안에는 출시 전 적절한 조치 강구 등 AI 개발자에게 요구하는 항목에 더해서 AI 고유 위험에 관한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AI 취약성 검사 협력, 정보 공유 등 이용자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AI 국제협의체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일본 사무소를 신설해 각국 정부, 민간 기업과 생성형 AI에 관한 연구 개발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한국의 첫 군사 정찰 위성이 내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벤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우리 군의 정찰 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스페이스 X사의 우주 발사체 팔컨 9이 벤덴버그 기지 내 발사대에 세워졌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스페이스X도 팔컨 9이 발사대에 세워진 모습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3시 19분에 발사된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내일 정찰 위성 1호기 발사 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4기에서 5기를 발사하는 425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 구매 대행 사이트 등에서 판매 중인 차량 관리용품 수십 종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과거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유해 물질도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이른바 셀프 차량 관리가 유행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에선 해외 제품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 대행 방식으로 들여온 해외 제품 가운데선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미인증 제품을 조사해봤더니 절반 가까이 안전 기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0개 제품 중 40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상 함유가 금지된 물질인 MIT, CMIT 등과 함량 제한 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습니다. MIT와 CMIT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돼 논란을 빚은 유해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차량 관리용품 가운데 코팅제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거의 모든 제품군에서 이 성분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방향제나 스프레이 제품에 들어갈 경우 호흡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말 형태로 날리면 그게 이제 거의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죠. 노출이 이제 길어질수록 천식 알러지나. 따라서 생활화학 제품은 국내 유통 전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 구매 대행의 경우 사업자들이 외국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적발과 단속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해외에 보통 이제 직구나 이런 거를 하거나 할 때는 다 이제 제조사나 그 수입하는 분들이 아예 해외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국내 본방에는 약간 좀 벗어나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제품들의 판매 중지를 권고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기준 확인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11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상승하며 2달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2달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58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억 3천만 달러, 7.8% 증가했습니다. 지난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데 이어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진 건데 수출 규모는 올해 최대 실적입니다. 특히 우리 산업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감산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지난 10월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영향이 컸습니다. 세계적으로 AI 서버용 제품 수요 등이 커지면서 내년 수출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12.9% 증가한 95억 달러를 달성하며 그간의 감소 흐름을 끊고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수출 국가별로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인 대중국 수출이 114억 달러로 올해 최대를, 미국으로의 수출은 109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줄면서 520억 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6%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로 6개월 연속 흑자이자 올해 최대 실적을 동시에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등 대외적인 위험 요인을 관리하면서 내년에도 이 같은 상승 흐름이 이어지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가 10월에도 둔화세를 이어가며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는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10월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석 달 연속 3.4%였는데 둔화세가 뚜렷해졌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시작된 지난 2021년 3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작은 상승폭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뺀 근원 소비 지출 물가지수도 3.5% 오르며 시장 전망치에 들어맞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목표인 2%보다는 아직 높지만 지난 7월 4.3%에서 꾸준히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평가입니다. But I am increasingly confident that policy is currently well positioned to slow the economy and get inflation back to 2%. 미국 노동부가 집계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 전보다 7천 건 늘어난 21만 8천 건이었습니다. 특히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8만 6천 건 많은 192만 7천 건으로 2021년 11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해고된 노동자가 새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여서 역시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표들이 하나같이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나타내면서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은 거의 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내년 봄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회의는 현지 시각으로 오는 13일에 열립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한일 통화 스와프가 2015년 이후 8년 10개월 만에 체결됐습니다.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은 100억 달러 규모
계약 기간 3년으로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일본에 달러화를 공급할 때 일본은 한국에 엔화를 예치하고 반대로 일본이 한국에 달러화를 공급할 때는 한국이 일본에 원화를 예치하게 됩니다. 이번 계약은 앞서 양국 정부가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 스와프를 복원하기로 전격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해외 유학생이나 기업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학 총장이나 공직자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가정보원도 주의를 당부할 만큼 수법이 치밀하고 피해는 광범위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태국에 불법 체류하던 40대 남성 A씨가 국내로 송환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국제공조수사망에 걸렸습니다. 재판장에서 체포합니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변형의 기회가 있고 체포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대학 교수 모임이나 경제인 단체 명단을 확보해 범행 대상을 정하고는 자신도 대학 총장이나 고위직 회원인 것처럼 프로필을 만들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걸었습니다. 베트남이나 중국 지인에게 급히 돈을 보내야 하는데 미국 출장 중이라 힘들다며 대신 송금할 현지 지인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총장님께서 자기한테 연락이 갔는데 도와달라고 한다. 근데 이제 자기는 그쪽에 이제 중국 쪽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줘도 되냐. 이렇게 소개받은 현지 유학생이나 기업인에게는 달러를 보냈다며 가짜 송금 증서를 보여주고 현지 화폐로 송금받은 돈을 챙겨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와 일면식도 없었지만 지인을 통해 온 부탁이라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확인된 피해자가 12명, 피해 금액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미국에서 베트남이나 중국에 송금을 하면 2, 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해서 그러니 즉시 대리 송금을 부탁하는 그런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국정원은 지난해 4월 유학생을 상대로 대학 고위 간부인 척하는 메신저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하고 피해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작가 조르조 모란디는 당시 다른 화가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는데요. 화가 인생에서 대부분을 정물화와 풍경화만을 그리며 어떤 미술 양식에도 속하지 않는 특유의 독자적인 화풍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조르조 모란디의 작품과 애칭 기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르조 모란디라는 작가가 평생 병과 같은 어떤 작품만, 정물화만 그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 직장인이나 비전공자 성인들이 취미로 다양한 아트 클래스를 체험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그림을 그리는 페인팅 클래스에서는 이 조르조 모란디의 정물화를 많이 참고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특유의 차분한 컬러감과 감성적인 무드 때문에 이 모란디의 작품에 담긴 포스터를 집에 걸어두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모란디의 그림을 주로 모사하는 이유 중에는 따라하고 싶은 무드 때문도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익숙한 단순한 하나의 소재를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병인데요. 이 모란디는 평생 동안 화병이나 꽃병 같은 소재로 한 그런 병을 정물화로 그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병을 그리는 화가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조르조 모란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탈리아의 국민 화가로 불리는 조르조 모란디는 볼로냐에서 태어났는데요. 1907년 볼로냐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해서 본격적으로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모란디는 아카데미에서 렘브란트의 작업에서 크게 관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렘브란트가 생전에 판화가로도 명성이 높았는데 이 모란디 또한 판화 기법 중에 특히 애칭을 깊게 연구하기도 합니다. 이후 1910년에 피렌체에 방문해서 조토와 마사초 등 거장들의 작품을 접하면서 큰 영감을 받고요. 볼로냐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20년대 후반부터는 이탈리아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전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1948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회화 부문 1등을 수상을 하고요. 1957년에는 상파울루 비엔날레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인지도를 쌓습니다. 이 모란디는 작가 인생 전반에 걸쳐서 몇 점의 자화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정물화와 풍경화를 그렸는데요.
색감과 구성의 조화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이고 단순한 소재도 특유의 화풍으로 풀어냈습니다. 평생 1350여 점의 유화와 133점의 애칭을 작업했을 정도로 다작을 했고요. 특히 모란디의 유화 중 2점은 2009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소장이 되어서 현재 백악관 컬렉션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거 반도체 공정에도 애칭 과정이 있는데 아마 같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조르조 모란디가 형이상학적 회화라는 것을 추구하는 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 형이상학적 회화가 뭔가요? 네, 형이상학적 회화는 이탈리아 근대 회화 스타일 중 하나인데요. 이 초현실주의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이탈리아의 조르조 데 키리코가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이 자신의 작품 속에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요소들을 넣어서 수수께끼처럼 묘사하는데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복제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개념이나 상징을 넣어서 모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모란디도 초기에 이 회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1920년대 말에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이후에 어떤 미술 사조에 속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 모란디는 현실보다 더 초현실적이고 추상적인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르조 모란디가 이 정물화를 그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왜 병이라는 소재에 주목을 했을까요? 네, 모란디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출신의 작가인 아르덴고 소피치는 이 모란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모란디는 고전적인 이탈리아 스타일이다. 즉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이며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이다. 전통적인 동시에 현대적이다. 네, 모란디가 그리는 정물화는 시각적인 경험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사물이 정말 그게 맞는지 또 본질에 대해서 묻는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이 모란디는 주로 화병이나 그릇, 꽃, 다양한 병들을 캔버스에 담았는데요. 시장에서 여러 형태와 쓰임을 가진 병들을 골라서 패키지를 떼어버리고 겉에 페인트를 칠합니다. 네, 그렇게 각각의 병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과 개성을 지워버리는 건데요. 이 자신의 스튜디오에 단순하게 만든 이 병들을 나열해서 배치를 하고 색감 또한 차분한 톤으로 주로 사용해서 그리면서 이 병이라는 사물이 가진 진짜 본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중한 겁니다. 네, 사물의 본질에 대한 사유가 녹아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모란디의 대표 작품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아마 모란디의 이름을 모르시더라도 작품 스타일은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이 대부분의 작품 소재와 컬러 톤이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스틸 라이프라는 작품인데요. 네, 보자마자 뭔가 차분해지는 느낌이 좀 들죠. 네, 다양한 밝기의 회색 톤과 크림색, 또 흰색, 베이지색, 연노랑색, 연보라색 같은 톤을 사용해서 조용한 실내에 자연광이 드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네, 모란디가 사용한 이런 흑빛의 색상들은 볼로냐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최소한의 음영을 사용해서 다소 평면적이고 건축적인 형태감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작품은 1946년에 그려진 작품으로 캔버스 중앙에 큰 꽃병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모란디는 작업할 때 몇 주 동안 이 사물에 알맞은 위치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뒤섞어서 배치를 했다고 하고요. 이 작품을 자세히 보면 스케치가 있는데 밑그림을 수차례 그리고 수정해가면서 그린 후에 얇게 한번 칠하고 젖은 상태에서 생동감 있게 붓칠을 한 겁니다. 이 스틸 라이프는 여러 버전이 있는 시리즈고요. 이 모란디는 한 편지에서 이 작품에 여러 변형이 있으며 동일한 대상이 다른 그림에서도 나타난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네, 그 모란디가 병을 그리는 걸로도 유명을 하지만 또 애칭 작업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애칭이란 어떤 작업일까요? 네, 이 애칭은 동판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동판의 산이라고 하죠. 부식작용을 이용하는 기법입니다. 이 잘 닦여진 동판에 산을 방지하는 내산성 방식제를 입히는데요. 즉 밀랍이나 송진 등이 혼합된 애칭 그라운드라는 걸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속 바늘로 형태를 새기는데요. 판의 뒷면과 모서리에 내산성 방식제로 처리된 바니쉬를 덮은 후에 희석된 산에 이 판을 담궈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판에 바늘로 긁어서 벗겨진 부분만 부식이 되어서 그 형태가 판에 새겨지는 원리인데요. 이 모란디는 어린 시절부터 애칭을 독학했고 한때 볼로냐 미술 아카데미에서 애칭 교수로 근무를 했을 정도로 이 애칭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작품은 Still Life with Five Objects라는 작품입니다. 1956년에 제작됐고요. 이 모란디가 자주 그렸던 병을 소재로 한 애칭 작품입니다. 네, 한번 보시면 수많은 선들이 서로 가로지르면서 촘촘하게 그려져 있고요. 이 모든 선이 굉장히 규칙적이고 하나의 잘못된 선 없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명암 또한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이처럼 모란디는 세잔과 마찬가지로 소박한 소재들을 돋보이도록 만드는 재주가 있었고요. 일상적인 사물들을 엄격하게 관찰하면서 새롭게 풀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단순히 그린 게 아니라 애칭이라는 기법으로 또 색다른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모란디가 조금 전에 이탈리아의 국민 화가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탈리아에 가면 이 많은 작품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뮤제오 모란디가 있는데요. 이 모란디의 고향이었던 이탈리아 볼로냐의 중심부에 위치한 박물관입니다. 이 모란디의 작품 200점 이상을 볼 수 있는데요. 또 모란디 스튜디오에 있던 오브제들도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폰다차 거리에는 모란디가 오랜 기간 살며 스튜디오로 썼던 까사 모란디도 있는데요. 이 요사긴이라는 아틀리에에서 이곳을 모란디가 살았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복원을 해서 2009년부터 모란디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대중들에게 개방이 됐습니다. 이 까사 모란디는 작품에서 보이는 갈색이나 회색 톤의 색감을 사용해서 현대적인 소재로 꾸며 놓았고요. 이 모란디가 정말 걸어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하니까 볼로냐에 가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아뜰리에 모습 보니까 거기도 병이 굉장히 많던데요. 역시 모란디의 아뜰리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병을 그리는 화가로 유명한 조르조 모란디에 대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 콜레스테롤의 혈중 수치가 너무 높으면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모나쉬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18,000여 명을 대상으로 6년 이상 진행된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HDL 콜레스테롤의 혈중 수치가 80mg/dL 이상으로 정상 범위의 최대 수치인 60mg/dL보다 높은 경우 치매 진단율이 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혈중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 이상이고 나이가 75세 이상인 노인은 HDL 수치가 정상인 노인보다 치매 발생률이 42%나 높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난치성 신경질환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천연 화합물을 간단하게 합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이스트 한순규 교수팀은 약용식물인 광대사리에 극미량 들어있는 수프라니딘 B를 생체 모방 전략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로도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프라니딘 B는 신경세포의 신경돌기 성장을 촉진해 퇴행성 신경질환이나 신경절단 등의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식물 1kg당 추출량이 0.4mg에 불과해서 연구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시중에서 값싸게 구할 수 있는 누룩산 유래 물질에서 단 3단계 만에 이 화합물을 합성해내서 일종의 분자 연금술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를 인공지능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미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의대 연구팀은 21개 연구소가 청소년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자료를 이용해 ADHD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ADHD 진단을 받은 아이와 정상 아이 1,300여 명의 자기공명 영상 자료를 이용해 뇌백질 통로의 섬유 조직을 따라 흘러가는 물 분자 움직임을 측정한 뒤 AI에 학습시켰습니다. 일본의 첫 달 탐사선이 이르면 다음 달 20일 달에 착륙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소형 달 탐사선 슬림은 이번 달 25일쯤 달을 도는 궤도에 진입한 뒤 다음 달 20일 0시부터 강하를 시작해서 약 20분 만에 달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슬림은 목표 지점 오차를 100m 이내로 줄이는 핀포인트 착륙을 시도하며 착륙 후에는 특수 카메라로 달 표면 암석에 포함된 광물의 종류 등을 측정할 계획입니다. 슬림이 이번 착륙에 성공하면 일본은 세계에서 5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됩니다. 앞서 해외 구매 대행 방식으로 들어온 차량 관리 용품 수십 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 성분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특히 방향제나 스프레이 등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내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는 안전기준 확인이라 적힌 마크와 품목, 신고번호가 적혀 있는데요. 구매 전에 꼭 확인하시고 이러한 표시가 없는 제품은 사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